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세션 진행하게 될 박재로가 합니다. 먼저 제 간략한 소개 드리고요. 그리고 본 내용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현재 레인보우 브레인 쪽에서 RPA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 아키텍처 설계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RPA 쪽하고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떤 거를 풀어야 될지, 이런 거를 또 담당하고 있는 CTO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아마 관심이 많으신 젠 AI인데요. 요거하고 RPA하고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RPA가 발전하면 젠 AI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젠 AI가 RPA를 다 없애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요 양쪽이 서로 보완, 그리고 서로 어떻게 보면 자기 맡은 영역으로 가서 결합돼서 기업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연결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 그리고 다른 기술이 있을 때 이 두 기술 사이를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해 가지고 그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늘 그렇지만 생성 AI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게 어떻게 보면 뭐 단순히 기술 부분뿐만이 아니고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한 번에 여러분들이 꿰뚫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RPA가 발전해 왔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생성 AI, 젠 AI가 어떤 식으로 증강, 보강을 할 수 있는지, 보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거꾸로도 됩니다. 즉 RPA를 중심으로 생성 AI 쪽의 생태계를 바라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생성 AI가 있을 때 RPA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 거꾸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저는 요 두 가지 관점을 다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업무 진행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굉장히 이제 재밌는 장표를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 전투기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바로 그 미국에서 만든 전투기들이죠. 연도별로 60년대부터 70년대를 거쳐서 80년대, 2000년대까지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여기서 가만 보면 요 아래쪽 요게 Y축이 연도고요. X축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의 비율입니다. 처음에는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60년대만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비율이 낮죠. 그럼 이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 자체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먼저 비행기를 몰고 간다고 했을 때 먼저 비행기를 몰아야죠. 이걸 이제 우리가 운항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적하고 싸워야 되죠. 싸우려면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먼저 적을 식별해야 되죠. 식별한 다음 공격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예전에는 사람이 상당수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도 딱 들어와 보면 한 80이라고 적힌 부분 보이시죠? 80%가 바로 소프트웨어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즉 비행도 자기가 하고 적도 자기가 추적을 하고 교전 누구하고 벌일지 판단하고 공격까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일부 개입합니다. 휴먼 인 더 루프라고 부르죠. 하지만 점점 더 사람은 고차원적인 일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일은 컴퓨터, 그리고 그 컴퓨터에 탑재된 소프트웨어가 진행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온 F-35는 한 90 넘을 겁니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전투기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볼 때요, 우리 일반적인 일은 어떨까요? 이 지점이 바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 자체도 자동화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 전투기만큼은 아닙니다.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아직도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건데요, 초창기 달 착륙을 할 때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엔 아날로그 컴퓨터란 말이죠.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안정성이 떨어져요. 요즘은 다 디지털화된 컴퓨터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가지고 충격, 그리고 내구성, 그 다음에 성능 월등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사 미 항공우주국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즉 바이오 컴퓨터를 탑재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우주선을 조종하게 만들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세계관은 기운에도 나오죠. 기운에도 보면 컴퓨터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다 항법 만들어가지고 우주선을 모는데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사람 자체 인건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한국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이게 굉장히 고민 포인트입니다. 즉 인건비는 올라가 사람은 줄어들어.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단독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고 사람하고 기계하고 앙상블을 이루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하고 기계하고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형태로 일어날 수 있는데 요즘은 이 부분 그리고 또 이 소프트웨어가 그냥 단순히 우리 업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고 범용적인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그런 굉장한 어떤 물건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심히 한번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았던 그리고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시대하고요. 여러분들이 현재 살았고 앞으로 살 시대가 약간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 일부만 맞을 거고요. 일부는 틀릴 건데 다행히도 제가 이 중간 지점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현재 그리고 약간의 근미래까지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중심으로 한번 관전해 보시면 흥미로운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엔터프라이즈 자동화 여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소프트웨어가 상당 부분 업무를 자동화했죠.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프로세스는 사람이 주도합니다. 즉 업무 기종추가 여전히 사람에게 존재하고요. 사람이 주도하는 겁니다. 엔드-투-엔드, 즉 종단간으로 모든 업무를 자동화하는 성배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IBM이 처음에 360 메인프레임을 만들던 시절부터 모든 회사의 꿈이었습니다. 염원이었죠. 360을 처음에 군사적 목적이 아니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회사에 배포를 했을 때 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냥 클라우드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됐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은 뒤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즉 엔터프라이즈 자동화 자체를 올렸으면 올렸지 더 낮추려는 생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생산성입니다. 즉 사람이 그냥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컴퓨터,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빌어서 하는 게 월등히 생산성이 높고 또 이게 가능해집니다. 소량으로 다품종 체계가 됩니다. 예전에는 대량 생산을 해서 동일 품종을 왕창 찍어서 왕창 배포해서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생각을 해보십시오. 1960년대 미국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하나뿐입니다. 색깔뿐입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어떤 세단을 사겠다 또는 픽업 트럭을 사겠다라는 결정만 내리면 선택지가 없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자동차 하나를 사더라도 굉장히 옵션이 많죠. 게다가 여러분들이 이마트나 아니면 쿠팡 한번 가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단위 물건들을 우리 스쿠라고 부릅니다. 스탁 키핑 유닛 SKU라고 부르는데 이 SKU 자체의 규모가 다릅니다. 수십만 개가 넘어갑니다. 즉 그 어느 때보다 품종 자체가 많아졌고 우리 선택지는 넓어졌습니다. 그럼 그걸 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야 될지 이게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겁니다. 뭐 재고 문제도 있고요. 운송 문제도 있고 게다가 그걸 또 적재적소에 다 배송까지 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 RPA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PA는 뭐냐?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입니다. 즉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라는 건데요. 단순 반복적인 업무 자동화에서 보통 출발합니다. 화면 스크래핑, 화면 자체를 긁어가지고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의 자동화, 무엇이냐, 특정 어떤 필드에 어떤 값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버튼이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값을 읽고 버튼을 누르고 이런 걸 자동화하는 겁니다. 보통 사용자 행위를 기록하고요. 순차적인 작업 흐름을 모방을 하는 겁니다. 즉 사람이 프로그램을 띄운 다음에 아니 웹 브라우저를 연 다음에 하는 행위들을 하나씩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행위를 그대로 모사하는 겁니다. 즉 지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 지능은 사람한테 있는 거고요. 그거를 그대로 모사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보틱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정보를 추출하고 폴더를 이동하고 양식 우리가 폼이라고 부르죠. 채우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등과 같은 프로세스를 자동화한다. 이게 바로 RPA 가장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즉 사람이 하는 거를 모사한다.
대신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날로그 문서를 디지털 문서로 전환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반복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발견해서 자동화를 높이는 겁니다. 주로 어떤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예를 들어 팩스 같은 게 왔다고 가정합시다. 팩스는 아날로그 데이터입니다. 아직도 팩스를 씁니까? 예, 씁니다. 그러면 이 팩스에 있는 내용 자체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텍스트로 돼 있어요. 그럼 그 이미지로부터 텍스트로 전환하는 이런 작업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기업 프로세서를 자동화하기 위한 수평적 자동화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즉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이거였을 겁니다. 매크로 같은 거 돌리는 거였을 겁니다. 뭔지 아시죠? 매크로. 내가 특정 일을 반복하도록 만든 프로그램 조각을 우리는 매크로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매크로 자체를 여러 개를 등록한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매크로를 불러낸 다음에 10단계 또는 20단계에 걸친 마우스 클릭이나 입력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이게 초창기 RPA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출발은 작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현장의 요구들이 붙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회사들의 기술 차이점으로 보는 RPA 기술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제일 유명한 거는 UiPath 그리고 Automation Anywhere 이쪽 그리고 제피어 같은 요걸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달라요. 즉 뭐에 더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RPA가 똑같지는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바로 RPA 자체도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광의 용어고 조금 더 파고 들어가다 보면 뭔가 차이점이 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동화 범위에 대해 가지고 먼저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UiPath하고 Automation Anywhere 같은 경우는 사람의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 수행하며 그래서 소프트웨어 보봇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모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오피스 작업, 백오피스는 뭐냐? 실제 프론트 오피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대고객한테 직접 보여주는 거고요. 백오피스 같은 경우는 그 대고객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회사나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백오피스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프론트 쪽만 많이 보시잖아요. 고객으로서 우리는. 그런데 업무를 하는 우리는 대부분 백오피스를 많이 봐요. 즉 RPA 같은 경우는 이 백오피스 작업 자체를 자동화하는데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어요. 즉 이메일을 연다. 그리고 이메일에서 엑셀을 다운로드를 받아. 그리고 엑셀을 열어. 엑셀에서 특정 컬럼을 추출해. 이 컬럼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해. 그리고 계산할 내용을 ERP를 열어. 로그인을 해요. 그리고 ERP 쪽에다가 폼에다가 입력을 해. 그리고 버튼을 눌러. 이런 겁니다. 요걸 우리는 전부 다 백오피스 작업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뭐 ERP, CRM. CRM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대고객 관리를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특정 고객한테 쿠폰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막 보내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대상 고객을 타겟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장바구니에 넣고 일주일 동안 고민 많은 사람들, 2달 동안 안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다 추려낼 수 있어요. CRM 소프트웨어는. 그런 다음 어떻게 하느냐? 그 고객만 대상으로 내가 원하는 쿠폰을 발행을 해요. 그런 다음 타겟팅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쿠폰을 한두 달 안 쓰면 날아오죠? 뭐 쓱닷컴도 그렇고요. 자, 4,000원 입금이란다. 쿠폰 발행됐습니다. 내일까지입니다. 보통 이런 거요. 보통 월말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하여튼 뭐 어쨌든 그런 걸 우리가 CRM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입력 그리고 처리 같은 복잡한 기업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반면에 자피어 같은 경우 주로 소규모 워크플로우 자동화에 사용됩니다. 요즘 SaaS 애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UiPath하고 Automation Anywhere 같은 경우는 내부에 구축된 그런 서비스들을 와이링, 엮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동작한다면 자피어 같은 경우는 SaaS 애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 CRM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HR 프로그램들이 다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에 있으면 약간 내부하고 다르게 동작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부는 뭐냐면 대부분 다 정해진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커스터마이징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회사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UI로만 어떻게 보면 이런 툴들이 접근이 가능해요. 그런데 SaaS양은 대부분 뭘 제공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컴퓨터 공학과
약간 고학년쯤 되면 이미 알고 계신 API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서로 통신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요즘은 HTTP를 기반으로 하는 RESTful API를 이용해 가지고 작업 자체를 전부 다 자동화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겁니다. 자피어는 바로 그걸 노리는 겁니다. SaaS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 열려있는 RESTful API를 자유롭게 연계해 가지고 여기서 요거 받아 가지고 처리한 다음에 절로 보내고 이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요, 코딩 없이 여러 웹 서비스를 통합해서 자동화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비기술적인 사용자들, 우리는 보통 이런 비기술적인 사용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티즌 디벨로퍼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참 흥미로운 게 제가 잠깐 옆으로 새겼습니다. 잠깐만요. 왜냐? 바뀌는 게 한 가지 감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레이더망에 뭔가 하나 바뀌는 게 감지됐어요. 예전에는 보통 보면 이 비기술적인 사용자를, 즉 시티즌 디벨로퍼를 위해 가지고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이 다이어그램 자체를 코드화하는 이런 방법을 썼었습니다. UiPath나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도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피어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말로 하면 되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글이죠. LLM이 사용자의 의도 또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코드화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챗GPT를 이용해 가지고 과제를 푼다고 제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요. 아니 뭐 물어봐야지 뭐. 그렇죠? 근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LLM이 거기에 대한 어떤 코드를 만들고요, 이 코드 자체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각 변동이 되게 빨리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 1년 정도 사이에요. 어떤 지각 변동이 더 일어날지는 저도 매우 궁금하게 보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엔 이럴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개발자, 비개발자 이런 직군으로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도메인에 맞춰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 가지고 그거를 설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차이밖에 안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하는 일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요, 그래도 일반적인 어떤 회사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개발 직군이나 비개발 직군을 나누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개발자가 필요하다의 어떤 그런 논쟁에서 벗어나서요, 정말로 사람이 필요할지 말지를 해가지고 생각하는 수준이 올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기술적 복잡성입니다. UiPath하고 오토메이션 애니어 같은 경우는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할 수 있는 고급 스크립팅, 그리고 API 호출, 데스크탑과 웹 애플리케이션 통합 등 전문적인 IT 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에 IT 부사하고 개발자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레인보우 브레인 같은 경우는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를 국내 쪽에 딜리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UiPath를 앞에 적었어요. 회사 너무 이거 선전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근데 비슷합니다. 하는 것들은요,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둘 다 시티즌 디벨로퍼 자체를 타겟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현업의 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다 코드를 하나하나씩 전통적인 자바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대신 여기서 제공하는 그런 스크립팅 언어를 간단하게 도입을 하고 그리고 비주얼 랭귀지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거를 실행을 하자라는 방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목적대로라면 현업이 바로 이걸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장벽이 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전히 IT 부서하고 개발자가 먼저 만든 다음에 이걸 전파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필요에 따라 가지고 현업이 그거를 템플릿을 이용해 가지고 고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단 말이죠. 자피어 같은 경우는 비개발자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기에 코딩 없이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여러 앱을 연결해서 간단한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수 있으며 복잡한 프로세스보다는 단순한 작업에 주로 사용됩니다. 왜냐? 이 비즈니스 로직을 복잡하게 하려면 의사결정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이 의사결정 자체를 코드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LLM이 등장하면서 제일 좋아진 점 뭐냐면 LLM은 어느 정도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게 추론 능력이 사람처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좀 어려워지니까 일단은 그래도 추론과 유사한 뭔가가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기존에는 단순 반복적이고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 가지고 양적 솔루션이 자동화율을 높였다면 이제는 생성 AI를 이용해서 조금 더 다른 식으로 접근이 가능해진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뒤에 뭐 설명을 제가 드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으로 자동화의 세부 수준입니다. UiPath하고 Automation Anywhere 같은 경우는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의 UI 상호작용, 예를 들어 웹 브라우저라든지 아니면 우리 CS 방식,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으로 만든 그런 단독형 프로그램들, 그리고 ERP 시스템과의 통합, API를 통한 데이터 처리 등 세밀한 작업 제어가 가능하고요. 복잡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자피아 같은 경우는 웹 애플리케이션 간의 고수점 통합에 중점을 둡니다. 왜? 사스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인 단위 작업보다는 트리거, 액션 기반입니다. 트리거하고 액션은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행위를 하라, 이런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스마트폰에도 이 액션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삼성 스마트 스윙즈 같은 걸 이용하시면 특정 디바이스의 센서가 뭘 감지했을 때 자기나 또는 다른 디바이스가 어떻게 행위하라를 기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앱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실내 온도가 26도 이상이 되면 에어컨을 자동으로 켠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방문을 열었을 때 조도를 밝게 만든다. 그리고 배경음악을 깐다. 이런 것들이 바로 트리거하고 액션입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IoT 쪽으로 타겟팅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실제 우리 업무는 좀 더 복잡할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첨부 파일이 이런 형식이면 그거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특정 시트를 요약한 다음 올린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거하고 액션인데요. 자피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로레벨적인 그런 속성보다는 하이레벨적인 속성이 있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한 일은 못해요. 그래서 여러 애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누군가 입사 지원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메일을 보냈다면 트리거, 그거를 잘 폴더를 만든 다음에 오늘 날짜로 그 내용을 잘 넣는다. 액션입니다. 그리고 또 연수해서 트리거를 걸 수 있거든요. 폴더 안에 파일이 들어오면 그 파일이 왔다는 사실을 카톡으로 나한테 보낸다. 액션은 또 그런 겁니다. 즉 트리거 액션 자체가 다시 트리거링 하면서 이게 연쇄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을 엮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확장성과 통합입니다. UiPath하고 Automation Anywhere 같은 경우는 엔터프라이즈용이다 보니까 SAP, 오라클, 세일즈포스 같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와 통합할 수 있습니다. ERP 솔루션들이죠. 그리고 API 기반의 고급 통합도 가능합니다. 확장성이 매우 높으며 사용자 지정 스크립트를 작성해 복잡한 통합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피어 같은 경우는 미리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API 기반의 통합이 자기가 규칙을 알고 있어요. 뭐 찌르면 돼? 키만 넣으면 됩니다. 근데 매우 복잡한 기능 시스템 통합에는 한계가 있죠. 그리고 SaaS 애플리케이션 간의 간단한 데이터 연동에 훨씬 더 적합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그럼 왜 장황하게 이런 걸 설명드렸냐면 얘들이 뭘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뭘 못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대충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의사결정, 판단을 할 수 없어요. 대부분 다 사전에 정의된 방식대로만 동작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해진 형태로 오는 것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벤트하고 그리고 이벤트 발생했을 때 이 트리거 자체가 자기가 아는 형식으로 된 것만 합니다. 아니면 못해요. 그 다음 또 약간 취약한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형태가 바뀌었다. 물론 요즘 나오는 최신 버전들은 웹상에서 약간 위치가 바뀌더라도 지가 알아서 감지를 하는데요.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존 RPA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고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생성 AI가 채워넣을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기존 RPA에서 제일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사람과 수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100% 자동화라는 목표를 항상 우리는 잡습니다. 근데 갈 길이 되게 멀어요. 자동화 구축 과정 그리고 유지 보수 과정 자체가 수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RPA 같은 경우는 나의 의도를 얘기하면 나의 의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물건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죠? 나의 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의도에 맞는 실행 계획을 만든 다음에 실행하는 걸 원하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겁니다. 일일이 다 어떤 경우가 있으니까 이 경우 이렇게
저 경우 저렇게 이런 식으로 업무 단위별로 전부 다 세세한 지시, 지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예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하느냐, 예외가 발생하면 요거를 사람이 한번 검토하도록 RPA 솔루션들이 대부분 다 창구를 열어놓습니다. 즉 뭘 하다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냥 쓱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안 됐으니까 사람이 봐줘야 돼 라고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RPA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낮에는 사람이 업무를 해요. 그런 다음에 사람이 퇴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RPA가 굉장히 바빠집니다. 왜? 자동화할 수 있는, 즉 단순 반복적인 일을 밤에 하는 거예요. 사람 대신해서. 그런 다음 사람이 출근하면 뭘 보겠습니까? 아침에 한두 시간 정도는요. 그전 자기가 출근하기 전날부터 출근할 때까지 RPA가 한 일을 검토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상입니다. 그럼 딱 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됐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걸 못했고, 이런 게 쫙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수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소프트웨어 자체도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컴퓨터공학과 또는 뭐 전자계산학과 아니면 뭐 통계학 쪽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쪽 어떤 걸 하더라도요, 내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주변 환경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바뀝니다. 안 바뀌는 것은 죽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 바뀔 겁니다. 다음으로 또 낡아간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게 낡아갑니다. 예를 들어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지어진 지 꽤 됐지만 상당히 잘 유지보수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이 방만 하더라도 새로 다 꾸몄다는 흔적이 지금 보이거든요. 예전 이 건물이 지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거든요. 좀 옛날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럼 뭔가 또 다 유지보수, 보완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유지보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수동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뭐 건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동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의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수동 사람의 노동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알면 아마 여러분들 진짜 놀라실 겁니다. 다음으로 UI 자동하고 API 통합이 가능은 한데 아주 강력하고 정말로 자동으로 다 일어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UI 소프트웨어가 변경됐어요. 버튼 위치가 바뀌었어. 수정이 필요해요. 물론 요즘은 어느 정도는 자동화됩니다. 즉 버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객체를 알기 때문에 이 버튼이 뭐 5픽셀 움직였다고 해가지고 그거 클릭 못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따라갑니다. 마우스 포인트가 5픽셀 움직였네? 하고 지가 따라가서 딱 누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 버튼 하나인데 두 개로 나눴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헷갈리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API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컨트랙터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에 안정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안 바뀐다는 겁니다. API를 한번 만들면 잘 안 바뀌어요. 진짜 10년, 20년씩 가는 API들도 있습니다. 자바의 표준 API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레거시 온프레미스 통합은 초기 분석하고 구현 난이도가 매우 높기로 악명이 높아요. 저도 기업들,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 CNC 이런 쪽에서 기업 강의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제일 요청이 많이 오는 게 뭐냐면 이 레거시 어떻게 할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레거시는 뭐냐면 기존 돈이 되도록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총칭합니다. 레거시라고 해서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한테 지금 돈을 벌어다 주는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력도 잘 없고, 그리고 만든 사람도 다 이미 은퇴하거나 다른 부서 갔고 아니면 퇴사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분석이 매우 까다로운 겁니다. 다음으로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 처리 약합니다. 물론 많이 강력해지긴 했는데요, OCR 같은 거 읽어가지고 글자 추출하고 이런 것들이 강력해졌는데 그래도요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기업 데이터의 80%는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나머지 20%는 정형 데이터인데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기업 데이터 중에서 정형 데이터는 들어가 있는 곳이 어딘가요? 장소. 혹시 알고 계신 분? 여러분들 과목 쪽에도 있어. 그 과목이 있어.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으면 행복합니다. 이유가 뭐냐? SQL, SQL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접근해가지고 정형화된 방식으로 쉽게 뽑아낼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바로 비정형어 반정형입니다.
반정형 같은 경우는 로그성 데이터입니다. 로그성 데이터의 문제는 뭐냐면 형식이 정형화된 것 같은데 때때로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웹에 접근할 때마다 웹 서버가 여러분들이 접근한 그 상황을 기록을 해서 파일에 떨어뜨리거든요. 그걸 우리는 웹로그라고 부릅니다. 보통 웹로그를 어디서 쓰느냐? 쇼핑몰들 또는 빅테크들이 자기 사이트에 들어오는 고객들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한단 말이죠. 쉽지가 않아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비정형은 뭐냐면 아까 팩스 문서 또는 그림 같은 겁니다. 사진 같은 거요. 즉 얘는 정말로 형태가 지각각입니다. 하지만 생성 AI가 나오면서 이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역량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 나오는 특히 멀티모달 LLM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 같은 것들, 기하 문제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분석해가지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자기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럼 생성 AI 얘기를 지금부터 딱 절반이 지났죠. 이제 본 주인공이 나오는 겁니다. 생성 AI의 등장과 RPA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성 AI는 적응성, 복잡한 추론인데 사람 같은 추론은 아니에요. 패턴을 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자기가 추론처럼 보이게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추론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뛰어난 예외 처리 그리고 상황 인식이라는 강력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상황 인식에 대해 가지고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챗GPT 써보면 좀 약간 뭐 하나 더 기능 늘어난 거 아시죠? 메모라이저 기능.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존에는 메모리 문제하고요. 그리고 사용자 히스토리 관리가 되게 복잡해요. 터넷이 나눠가지고 잘못하면 이거 진짜 산으로 갑니다. 초창기에 오픈 AI가 몇 번 사고 쳤습니다. 나이 1억인데 남이 막 볼 수 있고 막 그랬어요. 내 프롬프트를. 정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남의 어떤 질문하고 응답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기업한테는 부담인데요. 오픈 AI가 결국 하더라고요. 뭘 하느냐? 세션 단위가 아니고요. 세션은 뭐냐면 챗GPT에서 창을 새로 하나 열고 거기서 10개나 20개까지 여러분들이 주고받은 질문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세션 단위의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렸던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의 핵심적인 내용을 메모리에 넣고 있다가요. 넣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창을 뭐 열든 말든 내일 묻든 일주일 후에 묻든 한 달 후에 묻든 상관없이요. 연관 있다고 생각하는 과거 기억을 끄잡아내가지고 그 기억하고 믹스시켜가지고 타겟팅해서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섭습니다. 이 상황인식, 현재 내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가지고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정말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어떤 특정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뭔가 미지의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갑자기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무인도에 떨어진 느낌이 드시죠? 챗GPT도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얘는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느낌을 어떻게 상쇄시키느냐 하면 바로 간단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옛날에 했던 이력들 보고요. 비슷한 거 보고 아, 요런 맥락에서 요렇게 했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적응 문제입니다.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일단은 추론 능력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추론하고요. 그 다음 비즈니스 맥락을 이해합니다. 내가 어떤 프롬프트에 실은 단어들 또는 요 단어들 자체의 연관성을 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는지를 압니다. 그럼 뭐가 가능하냐? 데이터 소스를 변경하거나 규칙을 변경하거나 형식을 변경할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COT 같은 체인 오브 소트 같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용해가지고 사전에 자 요게 요렇게 됐을 때 요게 요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요게 요렇게 되거든. 그 다음에 이그젬플 예를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챗GPT한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딱 던지면 챗GPT는 기존에 내가 지시한 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유출을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번호에 하이픈이 중간에 다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하이픈을 넣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챗GPT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 보통 보면 전화번호는 예를 들어 앞에 010에 석자리, 그리고 늑자리에서 총 8자리로, 아니지, 11자리로 구성이 돼 있어. 그런데 요 11자리 앞에 3개는 010이 붙고, 물론 옛날에는 뭐 통신사별로 달랐겠죠. 근데 요즘은 010이 붙고, 요 뒷 4자리가 국이고, 그 다음 마지막이 번호야 라고 챗GPT 알려준 다음에 그거를 3개를 분리하고 싶어. 분리한 다음에 다시 조합을 하는데 하이픈으로 조합하고 싶어. 자, 얘는 요래 라고 딱 지시한 다음에 전화번호 왕창 주면요, 왕창 자동으로 바꿉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야 되죠. 파이썬 프로그램 짜가지고 스트링 읽어가지고 앞에 3글자 읽고 마이너스 붙이고 4글자 읽고 이렇게 짰죠. 그런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용해가지고 강력한 프로그램을 그 자리에서 짭니다. 그리고 더 오픈 건데, 이건 좀 더 황당한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전화번호를 내가 요런 규칙으로 돼 있으니까 요거를 컨버전 할 수 있는 파이썬 프로그램 짜줘. 바로 짜줍니다. 그걸 실행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새로운 상황이 오더라도 이걸 적응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되게 유연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다단계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기존과 다른 패턴을 볼 경우 보통 예외를 던져요. 아까도 제가 RPA 할 때 제일 약점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모르는 트리거링 패턴이 왔을 때 거부한다고 했죠. 그런데 거부는 안 하고요, 최근에 일어난 상황을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약간 조정을 해요.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다시 시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챗GPT 쓰실 때 좀 재밌는 걸 한번 보셨을 겁니다. 챗GPT 같은 경우는 코드를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복잡한 수학 계산이라든지 로지컬한 계산을 던지면 챗GPT가 파이썬 코드를 만든다면 그 코드를 실행한 결과를 해석해가지고 사용자들한테 보여줘요. 그런데 중간에 프로그램 짜면 에러가 나잖아. 자, 챗GPT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셀프 커렉션 합니다. 그 에러 코드를 지가 본 다음에 이 에러가 이렇게 났네? 그럼 내가 이렇게 고쳐야지 하고 지가 고칩니다. 물론 3번까지 하다가 안 되면 코드를 보여줍니다. 형아 미안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코드 이렇게 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잘 모르겠는데 형아가 좀 이거 좀 약간 고쳐가 해봐 라고 코드를 전체를 딱 덧붙이거든요. 즉 스스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추론이 가능해요. 다양한 고려사항을 모두 개별규칙으로 만들어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지능적으로 대응을 해요. 과거에 가장 우리를 괴롭혔던 게 뭐냐면 이 규칙 자체를 모든 케이스를 다 만들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융통성이 없어요. 근데 모든 규칙을 먼저 다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이거는 수학자의 꿈이죠. 모든 기본적인 규칙 다 만들어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걸 증명을 하는 거죠. 알란 튜링이요.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 일상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만약 추론 능력이 있다면 모든 걸 다 고려하지 않더라도 어느 선에서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탁 머리 굴려가지고 채워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불확실성입니다. 무조건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아요. 대신 비즈니스 맥락에 따라 가지고 적절히 대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전화 통화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 상대편이 기계인지 사람인지를 미묘하게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내가 말할 때 적절히 끼어들고 안 끼어들 때 약간 더 들어주고 말 끼어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챗GPT는 말 잘 끼어듭니다. 진짜입니다. 딱 하다가 지가 말 끼어들 타이밍을 알아요. 딱 들어와요. 그런데 이거 원래 안 됩니다. 원래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려고 부산 노력을 했는데 안 돼.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는데 이런 원형 교차로에 들어가는데 옆에서 막 떠듭니까? 안 떠들지. 눈치 깠잖아요. 지금 떠들면 잘못하면 나도 다치겠네? 하고 입 딱 다물잖아요. 말 안 해도 아는 거죠. 요걸 우리는 미묘한 뉘앙스를 안다고 표현하는데요. LLM이 그런 게 좀 돼요. 요즘 나오는 신형 모델들은 그런 게 좀 됩니다. 눈치가 빠르다는 겁니다. 딱 보고 요건 내가 젓가락 놓을 때 말 때를 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즈니스 맥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에이전트가 다시 또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AI 에이전트는 영화에 나오는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에이전트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수평적인 에이전트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수직적인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수평적인 에이전트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업무에 맞춰 동작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예를 들어 번역을 한다, 아니면 자료 탐색을 한다, 요약을 한다, 질문에 대답한다. 나는 특정 업무에 특화된 녀석들이에요. 그다음 수직적인 에이전트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특정 산업계에 맞춰 동작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 법률, 제조, 유통 이런 쪽 전문가야. 요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LLM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가지고 DSL, 이건 우리가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라고 부르는, 즉 특정 도메인에 맞춰 가지고 전용 언어를 만든 다음에 이 언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기술하는 이런 방법을 썼는데요. 이제는 그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맞춰집니다. 사람에게 맞춰진다는 말은 뭐냐? 사람의 언어를 쓴다는 겁니다. 물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용할 때는 항상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약간 중간적인 단계에 뭔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요. 점점 더 그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나온 챗GPT-4o의 경우에, 4가 아니죠. 5.1의 죄송합니다. 5.1의 경우에는 뭐가 가능하냐면 COT, Chain of Thoughts를 내가 그냥 한마디만 하면 지가 갑자기 COT 모드로 들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되느냐면 차근차근 한 단계씩 생각을 한 다음 나한테 설명해. 그 프롬프트 하나면 지가 갑자기 느려져요. 이게 원래 예를 들어 1초 만에 답이 온다면 걔가 갑자기 뜸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왜 뜸을 들이느냐? 자기가 이렇게 시도해봤다, 저렇게 시도해봤다. 갑자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중간 과정을 시행착오를 지가 밟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답을 하는 겁니다. 겁나죠? 이런 말씀 들으니까요. 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이제는 지금이야 뭐 책도 여러분들 아마 사보셨을 거고요. 뭐 베스트셀러 1, 2, 3위로 막 등극하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점점 더 필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인터넷 검색사가 있었습니다. 자격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사 자격증 있고 구글 쓰시나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조만간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자체가 거의 불필요해지는 시점이 올 겁니다. 왜냐? 기존에 인터넷이 그랬으니까요. 뭐 어쨌든 요 라지 랭귀지 모델 자체가 발전해 나가는 속도가 굉장하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게 한계 효용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어느 순간 되면 약간은 꺾이는 지점이 올 건데요. 아직까지는 이게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평적이고 일반적인 에이전트 관점에서 보면요, 워크플로우 처리가 제일 기본입니다. 즉 여러 기능 그리고 워크플로우에 걸쳐 가지고 다양한 기본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색하고 탐색 처리입니다. 웹 브라우징, 시각적인 UI 작업, 텍스트 입력을 위해서 사전에 훈련된 LLM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에이전트 기술은 점점 더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직적이고 특수한 에이전트 관점을 한번 보시죠. 먼저 업무별로 특화된 에이전트는 고객 지원, 인사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아까 업종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다음 맡은 업무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약간은 수평적인 전문 업무에 특화된 에이전트, 번역, 요약 같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거라는 얘기는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생성형 AI 쪽 애플리케이션 쪽을 보다 보면 이 용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참고로 레인보우 브레인은 이 레그 요새 개발해서 여러 다양한 금융권 쪽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한 2시간 그냥 떨을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강력한 에이전트의 경쟁주자 또는 협업주자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의 출력을 최적화해서 응답을 생성하기 전에 학습 데이터 소스 외부의 신뢰할 수 있는 밑줄 지식 베이스를 참조하도록 만드는 프로세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LLM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일반적으로 대답을 잘해요. 그럼 거꾸로 자기가 모르는 특수한 분야는 대답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 거꾸로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요. LLM은 best effort, 즉 자기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말한 의도를 충족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게 뭘 일으키나요? 환각을 일으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선한 의도에서 환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LLM이 억한 감정으로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 가지고 이상한 말을 지어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잘 보면요. LLM은 그런 가치 판단할 능력이 감이 안 됩니다.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럼 뭘 하느냐? 입력한 걸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 나한테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재밌는 걸 봤는데요. 5.1 오픈 AI에서 만든 챗GPT 5.1
모델 카드를 보면 약 0.3% 정도가 사람이 질문했을 때 자기가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데도 사람 기분 맞춰주기 위해 가지고 고의로 거짓말한다는 주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환각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겁니다. 좀 겁나죠? 이러다 보니까요, 신뢰할 수 있는 지식 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만 답하도록 만들면 특화된, 그리고 기업 내부에 알고 있는 지식들을 상당히 잘 정제해가지고 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는 게 뭐냐? 레고입니다. PDF 등 비정형 문서에서 데이터를 질의한 다음에 그리고 데이터를 추출해요. 그리고 지식 기반으로 만든 다음에 향후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즉 LLM이 뭘 하느냐? 바로 이 지식 기반한테 물어봐요. 사용자가 LLM이 물어보는 건 아니죠. 레크 시스템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용자가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 가지고 기존 지식 기반에서 가장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를 가져와요. 그런 다음 그거를 합쳐가지고 프롬프트로 만든 다음에 LLM한테 던져요. 그리고 LLM한테 시켜요. 자, 사용자가 이렇게 질문했어. 너는 너가 알고 있는 기존 프라이어리한 지식, 즉 선험적인 지식은 다 무시하고 내가 주는 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만일 너가 보고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답해야 돼. 라는 게 시스템 프롬프트입니다. 레고의 시스템 프롬프트예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죠?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자기가 전문화된 지식만을 이용해가지고 답을 합니다. 환각이 안 빠집니다. 물론 원래 구축한 데이터베이스가 엉망이면 당연히 답도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또한 레고 기술을 활용한 에이전트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업 내부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질의를 자동으로 만들기 위한 텍스트 투 시퀄 같은 기능에 부쩍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기업의 핵심 데이터 중 20%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끄집어내려면 지금까지는 프로그래머, 즉 프로그램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최소한 SQL을 알아야 돼. 그런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도메인, 즉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설명하면 LLM이 그걸 SQL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띠용. 그럼 그거 바로 데이터베이스 찌르면 바로 답 나옵니다. 물론 그걸 해석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 그런 건 또 다른 문제지만 LLM이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잘 만들면 사용자가 예를 들어 3년간 우리 매출액 추이를 보고 싶은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LLM이 그거를 SQL로 만든 다음 찔러가지고 나온 테이블을 플로팅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최신 LLM들은요 가능합니다. 송장, 진료기록지 등과 같은 팩스나 PDF 문서를 읽어서 더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하기 위해 레거의 정보 추출 기능을 공유하는 방안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레거에서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요 다른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향후 RPA 발전 방향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항상 저는 이런 거 설명할 때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미래 기술 예측하는 거 진짜 안 맞습니다. 제가 심심풀이로 매년 초에 뭘 하느냐 하면 올해 어떤 기술이 뜰 거고 어떻게 발전할 거라는 걸 한번 이렇게 되겠지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해보면 안 맞아요.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연말에 보통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트렌드 같은 것들 나오면요, 그 중에서 뭐가 맞을지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게 되게 잘 안 맞아요. 특히 기술 트렌드는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나라 움직이는 표적을 맞춘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틀리더라도 너무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리 노 워런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맞을 겁니다. 일단 프로세스 자동화에서 복잡한 의사결정 결정 일부를 생성형 AI가 담당하게 될 것 같아요. RPA는 생성형 AI의 예상 상황 대응과 추론 능력을 활용해 기존의 휴먼 인더 루프 비중을 줄여나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사람이 아침마다 2시간씩 이제 어제 RPA가 저지른 악행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다음으로 RPA는 데이터 수집하고 변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에이전트의 명령을 내리고 결과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만일 내가 알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면 현재는 리젝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에이전트한테 요거 주면서 야, 요 데이터 형식이 좀 이상한데 말이야, 요런 맥락이 있는데 너가 요거 한번 보고 최대한 한번 맞춰가지고 나한테 줘볼래? 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그거 통과하면 통과할 겁니다. 물론 1억엔 남을 겁니다. 다음으로 지식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 즉 우리가 아까 레그 이제 구축할 때요, RPA를
렉의 입출력으로 동작할 수 있어요. 실제로 레인보우 브레인은 요거 유스 케이스를 씁니다. RPA 쪽 데이터 만들 때, 레거 쪽 데이터 만들 때 일부 RPA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RPA는 사전에 정의된 지시 그대로를 따르고 있는데 생성 AI는 복잡한 문제 해결 방안을 사용자에게 제안할 수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즉, 복잡한 문제 해결 방안을 사용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게 처음에는 제안한 다음에 그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나중에는 그걸 지가 할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AI하고 RPA 협업 방안에 대해 가지고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AI가 데이터를 해석하고 RPA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행하는 협력 모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급 데이터 추출하고 처리 관점에서 생각하면 RPA는 주로 정형 데이터 기반으로 작동해요. 물론 요즘 나오는 것들은 비정형 데이터를 알아요. 예를 들어 이미지도 분석하고요. 뭐 여러 가지 할 수는 있는데 약하다는 거죠. 생성 AI는 텍스트 분석을 통해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생성 AI를 활용해 문서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그리고 RPA를 활용해 추출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거나 보고서를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요거가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일부는 구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UiPath나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실형 버전들 보면 일부 이게 돼요. 그다음 업무 자동화 시나리오 생성.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업무 자동화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RPA가 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업무 자동화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현재는 기존 RPA 회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사용자가 하는 걸 보고요.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를 본 다음에 그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게 추천하고 일부는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그거를 훨씬 더 고도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실시간 데이터 처리입니다. 생성 AI는 대규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RPA 자동화 프로세스를 최적화해 나가는, 즉 온디맨드로 필요한 것들 받아가지고 리얼타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느 정도 가능해질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즉 한 번 뭐 문제 생기면 RPA 코드 고쳐가지고 다시 또 태우고 하는 게 전부 다 시차가 걸리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것도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 AI 기반 예측하고 의사결정 자동화인데요. RPA하고 AI 통합을 통해 데이터 기반 예측을 자동화합니다. 즉 AI는 시장 변화, 고객 행동 패턴, 공급망 변화 등을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RPA는 그 예측을 바탕으로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즉 양쪽이 자기 잘하는 것들을 한 다음에 결합하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비즈니스 프로세스 최적화도 진행을 하는데 RPA가 이제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하는 동안 AI는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망 데이터 분석해서 병목을 예측하면 RPA는 대체 공급처로 주문을 자동으로 전환하는, 이거 되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사람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패턴들만 어느 정도 딱 인식을 할 수 있으면요. 다음 의사결정 자동화입니다. 기존 RPA는 고정된 규칙에 따라 동작을 합니다. 생성 AI는 상황에 맞는 유연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I가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최적의 거래 전략을 제안하고 RPA가 이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만으로 하기 어려운 일을 생성 AI 등장으로 인해 자동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핵심적인 요건 그리고 제약사항은 사람이 정해야 됩니다. 아직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모든 생성 AI가 모든 사람들을 대체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생성 AI는 아직 자기가 주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거를 실행하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즉 사람이 대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 반복 작업이 자동화로부터 일반적인 의사결정이 자동화로 발전하는 과도기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점점 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복잡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기업의 유무형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벌써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동화 관련해 개인의 역량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생성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생성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대체할 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 리얼타임 API를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픈 API가 지난주에 발표한 거죠. 이게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사람이 말을 하면 리얼타임으로 분석해가지고 다시 답을 할 수 있는 API예요. 여러분들 이거 어디 쓸 것 같습니까? 콜센터에 쓸 겁니다. 뭐 하려고요? 만약
이 비용이 사람 비용보다 저렴해지는 순간 사람은 다 대체됩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근데 이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현재 1시간 쓰면 18불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사람이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현재 이런 기술들이 나오면서 점점 더 우리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거짓 마무리를 하겠습니다.